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실에서는 지금 막 엄청난 하우스 파티가 열리고 있습니다. 스피커가 터질 듯이 음악이 나오고 샴페인이 터지고 사람들은 막 얼싸안고 환호하고 있죠. 와, 상상만 해도 완전 축제 분위기네요. 네, 지난 주말 코스닥 시장이 딱 이랬거든요. 무려 이틀 연속으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을 하면서 1161선으로 폭등하는 그야말로 진짜 환희의 불꽃놀이였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묘한 장면이 하나 연출되잖아요. 맞아요. 조금만 시선을 돌려서 뒷문을 딱 바라보면 이 파티의 가장 핵심적인 VIP들, 그러니까 글로벌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주 무표정한 얼굴로 코트를 챙겨 입고 비상구를 통해서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엑시트를 하고 있었죠. 2026년 5월 24일 일요일 아침,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칠 이번 심층 분석의 주제가 바로 이 극단적이고 기묘한 자본의 대탈출과 시장의 양극화입니다. 네, 네이버 금융의 최종 마감 데이터하고 경제브리핑 리포트를 쫙 교차 검증해 보니까 지난주 시장은 완전히 두 개의 평행우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다우지수는 52,085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우리의 현실을 짓누르는 환율은 1,517원대라는 정말 공포스러운 숫자를 찍었죠. 도대체 이 거대한 모순 속에서 스마트머니는 정확히 어디로 그리고 왜 이동하고 있는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복잡한 내용들을 하나씩 자세히 파헤쳐 볼까요? 네, 이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풀려면 그 VIP들이 뒷문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애초에 글로벌 매크로의 첫 번째 체스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거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주말 사이 글로벌 자산 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그 지정학적 뉴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주말 사이 시장의 알고리즘을 완전히 리셋해버린 건 단연 지정학적 리스크의 재평가였어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초안 작성이 유력하다, 이런 신호를 보냈잖아요. 네, 그 소식이 나오자마자 국제 유가, 그러니까 WTI가 96.35달러로 훅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 직후 뉴욕 증시의 반응입니다. 다우존스가 0.55% 상승한 5,285.66, 그리고 S&P 500은 7,445.72, 나스닥은 26,293.10으로 일제히 랠리를 펼쳤거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첫 번째 의문이 듭니다. 솔직히 시장의 이 반영, 좀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요? 과도해 보일 수 있죠. 네, 아직 최종 타결된 것도 아니고 잉크가 마르긴커녕 그냥 초안 작성에 유력하다. 약간 이런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확실한 도장이 찍힌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런데 이런 정치적 퍼포먼스 수준의 뉴스 하나에 시장이 막 다우지수를 사상 최고치로 밀어올릴 만큼 이걸 구조적 호재로 받아들였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알고리즘 트레이딩들이 그냥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쫙 과민 반응을 보인 건 아닐까요? 겉보기에는 단순한 외교적 립 서비스에 대한 과민 반응,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기관 투자자들의 퀀트 모델이나 리스크 프라이싱에 작동하는 방식을 뜯어보면요, 이게 매우 합리적이고 기계적인 급등이에요. 기계적인 급등이다? 금융시장은 원래 불확실성을 가장 혐오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동안 이란과의 확전 가능성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었거든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는 거대한 극단적 꼬리 위험, 즉 테일 리스크였습니다. 테일 리스크. 네, 마코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시장의 평화가 왔다, 이렇게 선언한 게 아니라 프라이싱 모델 안에서 짓누르고 있던 이 최악의 꼬리 위험 시나리오 하나를 그냥 삭제해 준 겁니다. 단순히 기름값이 싸져서 좋네 이런 차원이 아니군요. 인플레이션 재점하라는 그 끔찍한 연쇄 반응의 도미노 블록을 원천적으로 치워버렸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유가 상방 리스크가 꺾이면서 기관들 입장에서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굳이 높게 쥐고 있을 이유가 사라진 거죠. 억눌려 있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그 즉시 해제된 거군요. 네. 그러면서 그 거대한 유동성이 지수 최고치 경신이라는 결과로 확 분출된 메커니즘입니다. 꼬리 위험이 제거되면서 묶여있던 자본의 압력 밸브가 팍 열렸다. 이 설명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그렇다면 그 풀려난 막대한 유동성이 뉴욕 증시 내부에서는 대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들여다봐야겠죠. 네, 그 안에서의 자본 이동이 진짜 핵심입니다. 저는 이 데이터가 이번 주 가장 소름 돋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전체가 축제 분위기인데 그동안 지수를 정말 멱살 잡고 끌어올렸던 AI의 제왕,
엔비디아는 정작 1.77% 하락했어요. 아주 묘한 타이밍이죠. 아니 무려 8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라는 어마어마한 카드를 꺼냈고 실적 전망도 굳건한데 말이죠. 차익 실현 매물에 쏟아졌다는 건데 이게 단순히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팔았다 이렇게 보기엔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글로벌 스마트머니에 아주 냉혹하고도 기민한 순환매 사이클이 등장하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800억 달러 자사주 매입은 분명히 주식의 하방을 지지하는 강력한 방어막은 맞아요. 그런데 자본은 그걸 넘어서는 무언가를 본 거군요. 네.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들은 언제나 현재의 캐시카우보다 다음 세대의 인프라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가는지에 프리미엄을 지불하거든요. 아, 다음 세대의 주도권이요? AI의 연산 능력이 물리적 한계에 다다를 때 그 장벽을 돌파할 다음 스텝으로 시선을 싹 돌린 거죠. 이 흐름을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기술의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다는 패턴이 보입니다. 와, 그 자본의 냉정함을 보니까 무슨 카지노 같네요. 약간 엔비디아를 물 마시며 쉬어가는 마라톤 챔피언에 비유한다면 새롭게 등장한 단거리 육상 스타한테 돈이 몰린 거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블랙잭 테이블에서 연달아 대여섯 판을 싹쓸이한 갬블러가 있다고 쳐보죠. 이 갬블러가 게임에서 져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칩을 산더미처럼 쌓았으니까요. 맞아요. 이제 그 칩을 현금화해서 더 큰 배량이 걸린 룰렛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는 거죠. 그리고 그 갬블러들이 우르르 몰려가 앉은 룰렛 테이블이 바로 양자 컴퓨터 관련주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건부 자금 지원 소식이 터지자마자 IBM이 12.43%, 글로벌 파운드리스가 14.92% 폭등을 했어요. 네, 엄청난 폭등이었죠. 그런데 전문가님, 잠깐만요.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정부가 첨단 기술에 보조금을 주는 건 흔한 일인데 지분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쏜다는 건 이거 자본주의 시장에서 굉장히 이질적이고 강력한 개입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거니까요. 민간 자본 생태계에 국가가 직접 주주로 들어온다는 건데 시장이 이 뉘앙스를 어떻게 소화한 걸까요?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단순히 세금 깎아주고 보조금 쥐어주는 건 언제든 정권이나 정책이 바뀌면 툭 끊길 수 있는 일회성 수혈에 불과하거든요. 그렇죠. 보조금은 깎이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미국 정부가 직접 지분을 요구하면서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리겠다. 이거는 양자 컴퓨팅을 단순한 유망 기술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미래 패권의 핵심 인프라로 강제 편입시키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아,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눈에는 이게 완벽한 하방 경직성, 즉 정부가 보증하는 콜옵션으로 보였겠네요. 정확합니다. 차세대 기술 개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천문학적인 현금 연소, 그러니까 캐시번 리스크가 발생하잖아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타들어가죠. 네, 그 리스크를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미국 정부가 대주주로서 온몸으로 막아주겠다는 시그널을 준 거니까요. 아, 완벽한 해석입니다. 불확실성 덩어리였던 양자 컴퓨터 시장에 국가라는 제일 확실한 뺏기사가 등장하니까 엔비디아에서 이익을 확정한 그 똑똑한 뭉칫돈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이쪽으로 쏟아져 들어간 거군요. 맞아요. 정치적 리더십의 결정이 기술의 패러다임 이동에 아주 가속 페달을 밟아버린 그런 구조적인 자본 이동의 현장입니다. 뭐 정책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시장의 돈은 그렇게 움직인 거죠. 진짜 섬뜩할 정도로 영리한 자본의 흐름이네요. 자, 이렇게 미국 시장 안에서는 AI에서 양자 컴퓨터로 아주 매끄러운 자본의 바통 터치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로벌 훈풍이 바다를 건너서 한국 시장에는 어떻게 상륙을 했을까요? 한국 시장 상황은 또 완전히 다른 국면이죠. 네, 코스피는 7,847.71로 0.41% 오르면서 안착을 했고 코스닥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중소형주 중심으로 무려 4.99%, 1,161.13까지 폭등을 하면서 이틀 연속 매수 사이드카를 울렸습니다. 수치만 딱 보면 글로벌 유동성이 한국으로도 막 밀려 들어온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달걀이 먼저냐? 이런 거대한 논리적 딜레마에 빠졌거든요.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의 펀더멘털이나 매크로 환경이 불안해서 주식을 팔고 탈출하는 걸까요? 아니면 반대로 그들이 다른 시장으로 가려고 한국 주식을 대량으로 내다 팔고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빠져나가니까 환율이 1,517원까지 치솟으면서 매크로가 붕괴되고 있는 걸까요? 이 상황은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두 가지가 딱 맞물려서 서로를 증폭시키는 악순환, 그러니까 피드백 루프에 단단히 갇힌 상태로 봐야 합니다. 아, 피드백 루프요? 글로벌 자금이 코스닥의 매수 사이드카나 개별 테마주의 폭등을 몰라서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글로벌 기관들은 개별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보기 전에 한국이 나는 바스켓 전체의 거시적 안정성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탑다운 렌즈를 장착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숲의 나무가 아무리 크고 탐스러워도 숲 전체의 집안이 막 흔들리면 일단 도끼 내려놓고 숲 밖으로 도망간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표면적인 코스닥의 지수 폭등은 철저하게 갇힌 국내 자본들끼리의 쏠림 현상이 만들어낸 유동성 장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렌즈를 통해 본 한국 시장은 변동성만 기형적으로 높아진 아주 위험한 구역인 거죠. 파티는 열렸는데 언제 폭판이 터질지 모르는 파티장이네요. 네, 언제든 급락할 수 있는 불안정한 파티장이라고 판단을 한 스마트머니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아주 선제적이고 기계적인 엑시트를 12일째 이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 집안을 흔드는 가장 치명적인 단층은 역시 1517.20원이라는 무자비한 고환율이겠네요. 지난주 마감 기준으로만 11.10원이 더 튀어올랐습니다. 환율 상승세가 정말 무섭죠. 더 심각한 건 당국의 무기력함이에요. 재정경제부하고 한국은행이 환율 움직임이 과도하다, 필요시 단호히 조치하겠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구두 개입을 했는데도 시장은 완전 콧방귀로 꼈습니다. 이거 마치 둑이 무너져서 거대한 홍수가 밀려오고 있는데 공무원 한 명이 출입금지 팻말 하나 딱 들고 서 있는 꼴이잖아요. 진짜 아찔한 상황이죠. 외환 당국의 입김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유동성 함정 상태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글로벌 자본주의의 냉혹함이 여실히 드러난 대목입니다. 구두 개입이라는 건 결국 중앙은행이 가진 외환 보유고라는 실탄을 바탕으로 시장 참여자들한테 심리적 공포를 주는 전략이거든요. 실탄이 많아야 먹히는 전략이군요. 맞아요.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숏 포지션을 잡거나 엑시트하는 세력들은 이미 한국은행의 딜레마를 다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57% 선에서 진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원화 가치만 독단적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건요. 당국이 실제로 천문학적인 달러를 쏟아부어서 실질적인 환율 방어에 나서기에는 체력적인 한계가 있다는 걸 시장이 이미 간파해버렸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립 서비스만으로는 글로벌 거대 자본의 달러 환전 수요를 절대 꺾을 수 없다는 뜻이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선을 가장 밑바닥, 즉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지갑과 실생활로 훅 끌어내려 보겠습니다. 네, 체감 경기가 중요하죠. 금융시장 전문가들한테야의 1517원이라는 숫자가 모니터 속의 공포겠지만 사실 주식도 안 하고 해외 직구도 안 하는 일반 대중한테는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환율 1517원이 도대체 내가 대출 받고 집을 사는데 왜 치명적인 독약이 되는가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네, 이 지점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고환율이 수입 물가를 높여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이런 뻔한 교과서적인 설명 말고요. 이게 시중은행과 내 대출 계좌 사이에서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을 거쳐서 폭탄이 되는지 그 스프레드 구조를 짚어주시죠. 아주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환율은 단순히 국가 간 돈의 교환 비율이 아니라 내 자산의 숨통을 쫙 조이는 보이지 않는 압박계입니다. 핵심은 시중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원가에 있어요. 원가요? 은행도 돈을 떼와야 하니까요? 그렇죠. 원화 가치가 1,510원 후반대로 추락하면 한국의 시중은행들이 해외 자본시장에서 달러 같은 외화 자금을 끌어올 때 해외 투자자들에게 얹어줘야 하는 가상금리가 기하급수적으로 급등합니다. 아, 그러니까 돈을 떼오는 도매 가격 자체가 엄청나게 비싸진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환율 방어를 하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최악의 경우에는 인상 압박까지 받게 되니까 국내 은행채 금리마저 덩달아 튀어오르는 완전 이중고를 겪게 되겠군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미국은 10년물 국채가 4.57%에서 안정되어 있지만 한국은 이 내부적인 고환율 딜레마 때문에 자체적인 통화정책의 여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금리를 내릴 카드가 없는 거네요. 네,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폭증하면 그 늘어난 비용은 어디로 갈까요? 고스란히 은행채 금리나 코픽스에 연동돼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이나 신규 대출자들에게 전가됩니다. 와, 대출동대 술감리에 그냥 2로 뚫려버리니까 이자가 무서워서 사람들은 당연히 집을 살 엄두를 못 냈겠네요. 코스닥이 사이드카를 울리면서 파티를 하든 말든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인 부동산 매수 심리는 꽁꽁 얼어붙고 관망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완벽한 디커플링 상태군요. 그렇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그 넘치는 유동성과 온기가 우리의 실물 경제나 부동산 시장으로는 넘어오지 못하고 이 1517원이라는 거대한 환율 장벽 앞에서 차갑게 식어버리는 현상입니다. 참 씁쓸하네요. 지수는 날아가는데 정작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나 실질 구매력은 철저히 붕괴되는 아주 뼈아픈 구조적 모순이죠. 이렇게 매크로 환경이 꼬일 대로 꼬여서 서민들의 재정적 맷집이 급감하는 와중에 정부 차원에서 하나의 흥미로운 정책 카드를 던지긴 했습니다. 바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인데요. 아, 네. 그 펀드요. 6월 4일까지 서민들에게 우선 배정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최대 40%에 달하는 소득공제 혜택입니다. 솔직히 이 펀드를 단순하게 혜택 좋은 금융상품 나왔다고 광고하듯이 넘길 게 아니라 왜 하필 이렇게 고환율, 고금리로 시장이 옥죄어지는 시점에 이런 카드가 나왔는지 그 방어적 메커니즘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펀드의 핵심은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거시적 변동성 속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일종의 구조적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해지 수단이다. 첨단 전략 산업의 민간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40% 소득 공제라는 극단적인 당근을 제시한 건데요. 지금처럼 환율이 치솟고 매크로가 불안할 때 개인이 직접 개별 기술주에 뛰어드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밤잠을 못 자죠. 시장 변동성에 흔들려서 0%에 수렴하더라도 연말 정산을 통해 돌려받는 세금 환급분 자체가 확정적인 하방 수익으로 굳건하게 깔린다는 뜻입니다. 아, 시장의 그 거친 파도 속에서도 내 자산 가치가 녹아내리는 걸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세후 방어막이네요. 환율 1517원 시대의 자산 하락을 방어하는 최소한의 구명조끼이자 앞서 우리가 확인했던 양자 컴퓨팅이나 AI 같은 글로벌 차세대 기술 패권 이동 흐름에 개인 투자자들이 국가 주도라는 비교적 안전한 락인 구조 안에서 동참할 수 있는 영리한 사다리가 될 수 있겠군요.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거시경제의 칼바람을 피하면서도 미래 성장 산업이라는 장기적 테마에 자본을 묶어둘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대안적 피난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거대한 자본시장이라는 카지노 안팎에서 어떤 이들은 정부의 든든한 보증 아래 양자 컴퓨팅 룰렛에 천문학적인 칩을 베팅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환율의 직격탄을 피해서 소득공제라는 혜택으로 자신의 작은 칩을 필사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셈이네요. 자본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현장이죠. 자, 어느덧 오늘 심층 분석에서 다룬 방대한 데이터들을 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기묘했던 2026년 5월 셋째 주 마감 데이터를 관통하는 거대한 흐름이 이제 조금은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미국의 긍정적 외교 시그널이 꼬리 위험을 제거하면서 다우지수를 52,085선이라는 사상 최고치로 쏘아 올렸고 그 폭발적인 유동성 속에서 스마트머니는 엔비디아의 차익을 실현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보증 수표가 붙은 양자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인프라로 아주 기민하게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그 똑똑한 글로벌 자본은 한국 증시를 바라보는 차가운 렌즈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매크로 불안을 이유로 12거래일 연속 시장을 빠져나갔고 그 엑시트의 결과는 1517.20원이라는 무자비한 고환율과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우리의 부동산과 실물 경제를 차갑게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맞아요. 코스닥 이틀 연속 매수 사이드카라는 환희에 찬 비명 뒤에 철저히 소외된 거지 경제의 민낯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살펴본 숫자의 이면과 자본의 흐름을 쫙 곱씹으시면서 주말 동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이 양극화된 세계에 어디쯤에 노출되어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종종 밤하늘에 화려하게 터지는 주식시장의 불꽃놀이만 올려다보느라 바쁩니다.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다우지수 5만 선 돌파. 고개를 들고 보면 참 눈부시고 아름답죠.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실생활과 부의 크기를 결정짓는 것은 조용히 내 발목을 적시고 어느새 턱 밑까지 차오르고 있는 환율과 대출이자라는 물의 높이가 아닐까요? 아, 물의 높이 확 와닿네요. 지정학적 지도가 새로 그려지고 양자 컴퓨터가 기술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뒤바꾸는 이 거대한 격변의 시기에 여러분은 지금 고개를 치켜들고 하늘을 찌르는 지수만 쳐다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삼켜버릴 수도 있는 발밑에서 차오르는 물의 높이를 철저하게 측정하고 계십니까? 불꽃놀이는 짧은 환희를 남기고 결국 잿가루가 되어서 떨어지지만 조용히 차오른 현실의 물은 쉽게 빠지지 않으니까요. 투자자라면 오늘 당장 가슴에 새기고 점검해야 할 아주 날카롭고 묵직한 화두입니다.
네, 이 깊은 숙제를 여러분의 주말에 남겨드리며 오늘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모순과 괴리로 가득 찬 시장의 거친 파도를 넘느라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숫자의 환상에서 벗어나 맑은 눈으로 현실을 통찰하는 평온한 일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심층 분석에서 시장에 숨겨진 더 깊은 메커니즘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a gold rush. Buy everything. We are hitting record highs. This is unbelievable.